안녕하세요. 저는 돌싱녀로 돌아온 30대 초반의 지방 사는 여성이에요. 남자 보는 눈이 없다는 말, 혹시 그 말에 공감하신 분이 여기 있으실까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 말은 뼈아픈 이혼의 기억이기도 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도 저에게는 참 아픈 말이기도 해요. 저의 결혼을 아버지가 무척 반대하셨거든요.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로 친구들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제조업 종사자였고 저는 네일샵을 운영 중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보다는 미용에 더 관심이 있었고 그 때문에 대학교 진학은 포기했었어요. 남편은 대학교는 나왔고요. 처음에 남편을 저희 친정집에 데려갔을 때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던 아버지는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저에게 결혼은 하지 말고 연애만 하라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고 상냥하고 사근사근하게 저를 대해주는 그 모습에 헤어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은 제가 밀어붙여서 결혼에 성공하게 됐어요.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들 처음 결혼할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된다라고 쓸데없이 비장하게 생각했는데 정말 불과 3년 만에 헤어지게 될 줄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죠. 친구들은 저희 신혼집에 대해서도 듣고는 이혼 후에 그때부터가 문제였다고 말하곤 했어요. 왜냐면 저의 신혼집은 제가 살던 집의 전세금에 남편이 1,000만 원을 보태서 산 작은 아파트였거든요. 남편은 딱 1,000만 원을 보태줬고 대신 제 지분이 크다는 걸 감안해서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사랑이라는 단 한마디만으로도 모든 게 설명됐던 콩깍지가 심하게 씌인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결혼 전 남편 본가에 갔을 때 시댁 부모님이 잘 사는 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는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했어요. 정말 그때는 모든 걸 다 퍼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니 사람이 달라지더군요. 그것도 180도로 확 말이죠. 남편이 달라졌다는 걸 확실하게 느낀 건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뭐든 첫 번째라는 건 무척 특별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특별한 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무척 바쁘게 움직였어요. 우선은 백화점에 가서 평소에는 사기 힘든 비싼 브랜드의 커플 신발을 장만했어요. 두 사람의 기념일이니까 선물도 2개면 좋잖아요. 사면서도 남편이 얼마나 좋아할지 생각하며 저 스스로도 무척 즐거운 쇼핑이었어요. 딱히 남편에게 미리 말하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을 설마 잊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서프라이즈 느낌도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신발을 사서 몰래 숨겨두고 결혼 기념일 당일에는 스테이크와 와인까지 준비했죠. 향긋한 향초와 제가 좋아하는 장미꽃으로 식탁을 장식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의 귀가가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결국은 전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저는 걱정 반 짜증 반으로 남편의 전화번호를 눌렀죠. 남편이 전화를 받는 순간 주변에 왁자지껄한 소리가 확 귀를 파고들더군요. 순간 제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던 반틈의 걱정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남편에게 말을 건네는 제 목소리가 제가 생각해도 차갑게 굳어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디야? 아, 나 지금 친구들이랑 놀고 있지. 오늘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은데 내일 해장국이나 좀 끓여놔줘. 제가 화난 건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남편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더 열이 받았어요.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어버렸어? 그렇게 물으면서도 저는 머릿속으로 왜 이렇게 중요한 날을 잊어버린 거야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결혼기념일 맞지? 내뱉으려고 미리 머금었던 말들이 그 말에 다시 목구멍 안으로 쑥 밀려 들어가 버렸어요. 당연히 잊고 있어서 놀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면서 놀고 있다는 말이 너무 충격이었으니까요. 제가 말을 잊지 못하니 남편이 먼저 말하더군요. 내가 안 와서 화났어? 자기가 좀 이해해. 어차피 잡은 물고기인데 기념을 꼬박꼬박 챙길 필요 없잖아.
솔직히 연애 때 챙겨준 것도 엄청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기념일 적당히 하자. 솔직히 연애 때 힘 다 써서 이젠 그런 거 챙길 힘도 없어. 해맑게 미친 소리를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남편놈을 보니 갑자기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결혼했다가 이 꼴이 된 것 같아서 힘든 소리도 못하겠고 열은 받았는데 풀 곳은 없고 결국은 저도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어요. 저는 제가 산 신발 선물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걸 SNS에 올리고 미안해 안녕 이라고 썼거든요. 남편이 그걸 보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용서해주겠다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연락 하나 없더라고요. 신경도 안 쓰고 열심히 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남편은 오질 않고 문자 하나가 먼저 도착하더군요. 42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의 술값 문자요. 남편은요, 남들이 우쭈쭈 하는 거에 약해 빠져서 누가 엉덩이만 살살 긁어주면 자기가 뭐라도 됐냥 큰 돈도 결제하곤 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나쁜 친구들은 모두 그걸 알고 이용해 먹는 거였고요. 결국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됐다며 정신승리까지 하기도 했죠. 결혼 전에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더니 결혼하고 나니 다시 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게 됐나 봐요. 이것도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안 준다는 생각의 연장인 거겠죠. 잠을 자야 하는데 머릿속이 부글부글 끓으며 잠이 너무 오지 않더라고요. 더 또렷해지기만 했죠. 그리고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인사불성에 빠져서는 들어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 바로 자더군요. 그 모습에 더 화가 난 저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코골며 자는 남편놈을 남겨두고 신발을 포장된 그대로 가지고 그걸 샀던 백화점 매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남편 것만 반품 처리했어요. 어차피 신어보지도 않은 거였으니. 그리고 저는 반품한 남편 신발값으로 제 옷이랑 액세서리를 샀어요. 백화점에서 코스 요리까지 먹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어디 갔었냐며 난리더군요. 아침부터 어디 갔던 거야? 해놓으라는 해장국도 안 해놓고. 어제 결혼기념일 안 챙겼다고 설마 삐쳐서 밥도 안 해놓고 남편 굶긴 거야? 웃기지도 않게 상전 노릇하고 있는 남편놈을 보니 사그라들었던 화가 다시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그래, 당신이 안 챙겨준 결혼기념일 챙기려고 나 혼자 쇼핑이나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왔어. 그러면서 저는 제가 산 물건들 가방을 주르륵 늘어놨어요. 남편이 기웃거리며 자기 물건을 찾는 꼴이 너무 웃겨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근데 왜 자기 것만 사왔어? 결혼기념일인데 내 건 어디 갔어? 당신이 굳이 기념일 챙기지 말라며. 안 주고 안 받고 싶은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 안 했어. 알아서 내 건 내가 챙길 테니까 네 건 네가 알아서 챙겨. 아, 근데 이번 달 카드값 많이 나와서 힘들 테니까 뭐라도 살 거면 다음 달에 사. 어제 술값 40만 원 넘게 나왔더라고. 술값이 많이 나왔으면 당신도 이런 걸 사지 말았어야지. 너 설마 내가 어제 결혼기념일에 술 마시러 갔다고 화나서 이런 짓 한 거야? 야 정말? 술값을 많이 쓴 건 너잖아. 근데 왜 내가 당신 때문에 아껴 써야 하는데? 나도 돈 벌고 있어. 너한테 돈 타서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참견이야? 그리고 나는 어차피 결혼하면서 당신 따라 멀리 오는 바람에 돈 쓸 친구도 없어서 당신처럼 하룻밤에 40만 원 넘게 쓸 일이 없거든? 근데 너무 불공평하잖아. 당신은 돈을 그만큼이나 유흥비로 썼는데 왜 나는 그 돈을 못 써? 나도 그만큼 쓰려고 나를 위해 쇼핑한 거야. 그 정도는 이해하지? 그렇게 이야기해도 남편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저 자기 선물이 없다는 거에만 꽂혀서는 계속 선물 이야기만 해댔어요. 아, 장난하지 말고 내 선물 있지? 어제 SNS에 올린 거 아침에 봤거든? 신발 사놓은 거 맞지? 그거? 반품했는데? 너 어차피 잡은 물고기 밥 안 준다며? 우리 첫 결혼기념일이라 내 돈을 좀 썼는데 네가 그런 생각이면 나도 따라야지 뭐. 그래서 내 것만 남겨두고 반품했어. 그걸 왜 네 맘대로 반품하는 건데? 아, 진짜 어이없네. 아니, 무슨 생각으로 샀다가 반품을 한 거야?
이래서 못 배워먹은 것들은 티가 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금방 토라져서는 이런 일이나 버리고 머리 빈 여자랑은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바보지. 어휴. 그래, 나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어. 근데 내가 산 물건 내가 처분하는 게 왜 안 되는 건데? 네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잖아. 반품을 하든 태워먹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못 배운 여자들이 금방 토라진다는 건 또 무슨 어이없는 소리고? 당신이야말로 편협하고 쪼잔한 남자지. 오히려 저를 깔아내리며 상식 이하의 여자로 만드는 남편을 향해 분노로 가득 차 소리쳤어요. 엄청 화가 나는데 머리는 차분해지더라고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요. 아니, 사줬다가 반품하는 것도 웃기잖아. 그냥 줬으면 될 일을 왜 번거롭게 반품을 했냐고. 아니, 너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왜 지랄인지 모르겠네? 이런 거 챙기지 말자며. 잡은 물고기 밥도 안 준다며. 나도 똑같이 하겠다니깐? 걱정하지 마. 앞으로도 쭉 그렇게 안 챙겨줄 거니까. 생일도 각자 알아서 챙겨. 알았지? 결국 신발 하나 날려먹고 앞으로의 선물 기회도 날려먹을 상황에 처한 남편은 그게 아깝기는 했는지 그 뒤로는 기념일을 꼬박꼬박 챙기더라고요. 아주 싸고 생색내기 좋은 것들로만요. 사랑이나 애정 따위는 들어있지 않은 그런 물건들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꼭 자기가 원하는 것도 꼭 챙기더라고요. 그 이후로 마음에 생긴 균열은 급하게 봉합이 됐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의 결혼 생활은 다시 이어졌어요. 그 정도 싸움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때는 그저 남편놈의 나쁜 면을 하나 정도 알게 됐다는 느낌 정도였거든요. 그런 저를 이혼 생각에 빠지도록 만든 건 그로부터 2년이 되지 않던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그때는 저희 아버지의 환갑이 곧 다가오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형제가 5이었는데 아버지 위로 두 큰삼촌은 환갑이 되기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에게 환갑은 무척 중요한 행사이기도 했어요. 게다가 그 다음 해에는 시부의 칠순 잔치도 있었기에 남편과 함께 저희는 3년이 다 되어 가도록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각자 30만 원씩 돈을 내서 총 60만 원을 한 달에 모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저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환갑을 며칠 앞둔 날 갑자기 시부모님께서 해외여행을 떠나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갑작스레 여행 간다는 연락이 와서 당황했어요. 그 전에 남편이나 시댁에서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일날 알게 됐거든요. 그래도 두 분이 노후를 잘 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평범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그 뒤로 두 분이 단톡방에 올리는 사진들이 무척이나 심상치 않더라고요. 비싸 보이는 침실의 모습과 음식들의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배경이 바닷가라는 것을 보고 그제야 두 분이 크루즈 여행을 갔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호화로운 모습을 보니 한 사람당 돈 1,000만 원은 깨졌겠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불현듯 그 큰돈이 어디서 났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시댁이 원래 그다지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콕 집어 말하자면 돈을 악착같이 아끼며 사시는 분들이라 저렇게 비싼 것들을 살 성격도 못 되시는데 말이죠. 여행이라면 관광버스에 10,000원 주고 가는 것만 생각하시던 분들인데 갑작스러운 크루즈 여행이라니. 게다가 옷도 다 새로 사서 입었는지 무척 비싼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쎄한 느낌이 등골을 스치는 걸 느꼈어요. 시부모가 로또에 당첨된 게 아니라면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근데 당신 시댁 어른들 무슨 돈이 있으셔서 크루즈 여행을 가셨을까? 평소에는 비싼 음식 먹기만 해도 경기를 하시는 분들이시잖아. 아, 그거? 내가 돈 좀 보태드렸어. 명색이 아들인데 이럴 때 효도 좀 해야지. 안 그래? 아버지 칠순도 얼마 안 남고 해서 말이야.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뭐라 할 수는 없었어요. 자기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데 자기 돈 보태는 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부고 서로 경제권을 완전히 묶은 건 아니지만
큰돈 들어가고 나가는 거는 서로에게 알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거 나도 찬성이긴 한데 그렇게 큰 돈 쓸 거면 미리 나한테 말 좀 해줘야 하지 않아? 게다가 여행 가시는 걸 당일날 아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 건 미리 좀 말을 해줘. 어차피 다시 모으면 되잖아. 금방 돈 모았는데 또 금방 모이겠지. 그 말에 저는 잠깐 머리가 멈췄어요. 제가 뭘 들은 건가 싶었거든요. 다시 모으자니 뭘? 재차 확인하는 제 모습에 남편은 태연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한 달에 30만 원씩 총 60만 원씩 모으던 거 있잖아. 그 돈으로 크루즈 여행 티켓 끊고 옷도 사드렸지. 비싼 데 가면 비싼 옷도 입어줘야 하니까. 그 말은 우리가 모았던 2천만 원을 시부모 크루즈 여행에 보탰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완전 빡쳐서 남편에게 꽥 소리를 질렀어요. 그 돈을 왜 네가 멋대로 써? 그건 네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야. 너랑 내가 모은 돈. 너 그거 얼마나 썼어? 통장에 있는 돈 다 썼어. 야, 쪼잔하게 그딴 걸로 이렇게 화내는 거 좀 아니지 않아? 쪼잔? 말 그따위로 할 거야? 우리 아버지 환갑이 곧 내일 모레야. 어떻게 할 건데? 그때 드리려고 악착같이 모은 돈을 네가 왜 다 날려? 너 말 이상하게 한다. 무슨 돈을 다 날려? 넌 시댁에 쓴 돈도 날렸다고 하는 거야? 어이구,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 환갑은 얼마나 챙기는지. 어차피 환갑 요새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이지. 뭘 그렇게 목숨 걸듯 이야기하고 난리야? 뭐가 그리 당당한지 얼굴 빳빳하게 쳐들고 저한테 한 소리 하는 남편놈의 얼굴에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우리 큰아버지들 다 환갑 되기 전에 돌아가셔서 우리 집에서는 환갑도 중요하다고. 아니, 이렇게 네 멋대로 살 거면 결혼을 왜 했어? 이딴 식으로 행동할 거면 우리 이혼해. 이혼? 나는 절대 이혼 못해. 아니지, 안 해.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혼 이야기까지 하는 건데? 내가 못할 말을 했어? 나쁜 말을 했어? 이혼하면 내가 힘들까? 네가 힘들까? 뭘 알고나 떠들어야지.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네가 딱 그 꼴이야. 배운 게 없으면 가만히나 있던지 쓸데없이 나대고 난리야. 나는 너처럼 돈밖에 모르는 여자 딱 징그러워. 완전 과대망상 환자 아니야? 아니, 그 돈 좀 썼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 남편놈의 그 말이 저에게는 진짜 인연 끊자는 식의 막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무식하고 돈밖에 모르는 징그러운 여자랑 왜 이혼은 안 해주는데? 그렇게 답답하고 열받으면 왜 나랑 살아? 배운 거 많고 돈에 초연한 그런 여자랑 살던지. 아, 맞다. 너 나한테 빨대 꽂으려고 결혼한 거지? 그래. 그러면 다른 여자 찾기 힘들겠지. 어떤 돈 많은 여자가 미쳤다고 당신 같은 남자한테 미래를 올인하겠어? 안 그래? 와이프 집안 사정 다 알고도 정신 나간 짓을 하는데 어떤 여자가 제정신으로 당신한테 오겠어? 너 말 다 했어?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고 난리야. 진짜 봐주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내가 너 불쌍해서 데리고 살겠다고 하는 거 진짜 모르겠어? 네가 자선사업가라도 돼? 웃기지도 않아. 네 가짜는 친구들이 떠받들어주니 네가 뭐라도 되는 것 같아? 너 진짜 별거 아니야. 마누라 등이나 쳐먹는 천하의 호루새끼 정도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혼해줘. 그렇게 저는 이혼을 선언했고 남편을 제 삶에서 분리하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눈 다음 날도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가지러 간다고 말했지만 혼자 유유자적하더라고요. 당신이 나 같은 남자를 어디서 만나? 나랑 이혼하면 무조건 망할 건데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지 원. 내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줄 테니까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끝내. 어? 이렇게 말하는 꼴을 보니 용서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생기더라도 당장 달아났겠죠.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놈은 저한테 사과하라며 난리더라고요. 상황이 이해가 안 가나 봐요. 미쳤어? 헛소리 그만하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난 당신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가 왜 집을 나가? 이 집 살 때 내가 1,000만 원 보탠 거 잊었어? 나한테도 지분이 있으니까
네 맘대로 내보낼 수는 없지.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데? 꼴랑 그 2천만 원 좀 썼다고 나를 완전 죽일 놈으로 모는 거야? 시부모한테 즐거운 한때 선물해줬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내가 시부모한테 그 돈 줬다고 화내는 게 아니라는 걸. 왜 아직도 모르는지 이해가 안 되네? 그 돈이 10만 원이던 100만 원이던 1000만 원이던 네가 같이 모은 돈에 대한 결정을 혼자서 했다는 게 화가 나는 거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야 알아듣냐고. 그리고 이 집 살 때 네가 보탠 1000만 원? 당신이 시부모 여행 때 낸 돈 2천 중에 절반은 내 돈이니까 그거랑 퉁치면 되겠네. 어차피 내 동의 없이 내 돈 1000만 원 썼으니 당신이 나한테 그 돈 줘야 하는 거 알지? 네 돈이 내 돈이지. 우리 결혼해서 부부라고. 돈 문제 같은 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좀 융통성 있게 굴라고. 이렇게 꽉 막힌 여자였어 너? 내가 막혔냐? 네가 막혔지. 아우, 이런 것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았던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나가. 나 진짜 당신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유유자적 소파와 한몸이 되어 느긋한 그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힘에서 이길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내기로 했어요. 남편은 저의 이혼에 관한 말을 믿지 않는 분위기였고 더 이상 남편에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대로 회사를 갔어요. 저는 그때 남편의 짐을 부랴부랴 챙기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있던 칫솔 하나까지 싹 다 챙긴 저는 점심때쯤 이삿짐 용달업체를 불렀어요. 그리고 남편 짐을 다 챙겨서 시댁으로 보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의 도어락을 싹 바꿨어요. 비밀번호뿐만이 아니라 기종까지 바꿔버렸어요. 남편의 흔적이 없으니 마음이 너무 편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하루 가게를 쉬고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이 되니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문 앞에 있는 걸 알고 있었으니 전화는 받지 않았죠. 남편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이 열릴 턱이 있나요? 그런데 남편이 도어락을 해제하려고 기사를 불렀더라고요. 문 밖에서 기사가 남편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소리를 질렀죠. 기사님, 집에 사람 있으니 도어락 열지 마세요. 문 열어주시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거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분께 여기 더 이상 네 집 아니니 시댁으로 가라고 전해주세요. 제 말에 밖에서 소리가 나더니 결국 기사가 돌아간 듯 하더라고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못한 채 밖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죠. 야, 문 안 열어? 지금 장난치는 거야 뭐야? 빨리 열어. 열셀 때까지 안 열면 진짜 너 험한 꼴 볼 줄 알아? 이 무식한 여자야. 문 열 생각 없고 짐은 하나도 빠짐없이 시댁에 보냈으니 거기서 지내. 이혼 서류는 내일 보낼게. 장난쳐? 당장 문 열라고. 네가 뭔데 집 문을 걸어 잠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남편놈은 옆집 사람의 항의에 결국 꼬리 내리고 시댁으로 가더군요. 저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남편놈 얼굴 안 보는 게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다음날 저는 이혼 서류도 시댁에 보냈어요. 시부모님이 안 계시니 그 사이에 해결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크루즈 여행에서 돌아온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얘야, 여기 무슨 서류가 왔는데 이혼 서류라고 하는구나. 혹시 너희들 무슨 일이 있니? 우리 집에 아버 모시며 짐까지 다 보내놓고 여기서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대관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 이런 말씀 드리기 전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랑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저만 이혼을 원하는 상태고 남편이 계속 거부하면 소송할 거고요. 왜 갑자기 이혼을 해? 너희 그렇게 잘 지내놓고선. 시모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시모에게 다 털어놓기로 했어요. 시댁에서도 이제는 알아야 할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 사람이 저희가 같이 모은 목돈을 몰래 혼자 다 썼더라고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그건 좀 아니잖아요. 개인 돈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돈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럴 리가.
걔는 절대로 그런 애가 아니야. 설마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한 곳에 썼겠지. 필요한 곳이기는 했죠. 두 분 호화 크루즈 여행 갈 때 쓴 돈이 그 돈이거든요. 저도 두 분 여행 보내드리는 거에 불만은 없어요. 그런데 사용할 거라면 최소한 미리 저한테 이야기라도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이 사진 보내기 전까지 여행 가는 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게다가 그 돈은 저희가 양가 부모님 잔치 때 쓰려고 모은 돈이었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 환갑이 바로 코앞인데 그 돈 다 써버려서 저는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고요. 아니, 이런 걸 다 떠나서 최소한 저한테 미안한 감정이라도 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저를 무식하고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지.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어요. 제 말에 시모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그 2천만 원을 두 분께 쓴 거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만약 아버지 환갑이 아니었으면 두 분께 충분히 그런 선물 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 큰 돈을 같이 모은 사람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써버리는 건 그 사람 잘못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잘잘못을 가릴 필요까지도 없이 그냥 제가 그런 사람을 견디지 못하겠어요. 앞으로 집을 옮기거나 사업 때문에 큰 돈이 생기면 이번처럼 똑같이 자기 원하는 대로 돈을 쓰지 않겠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만한 사람이거든요. 얘야, 우리는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나는 그저 아들이 개인적으로 모은 돈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생각해도 그게 나쁜 일이기는 한데 그것만으로 이혼하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니?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해해 줄 수 있을 법도 하고. 그거 하나만으로 헤어지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한테 무식하다거나 배워먹지 못했다거나 그런 말을 서스럼없이 쓰거든요. 게다가 제가 하는 말을 하나도 신경 써서 듣지를 않아요. 저희 가족 대대로 환갑을 못 넘긴 분들이 많아서 우리 집은 환갑잔치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환갑잔치 2주 앞두고 이런 짓을 벌였으니까요. 와이프를 얼마만큼 아래로 보면 장인어른은 이렇게 홀대하는 걸까요? 이야기를 듣던 시부모도 제 말에는 아무런 말도 더 이상 잊지를 못했어요. 이건 서로 이해하라는 선을 떠난 무척이나 감정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예, 며느라가 미안하다.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이놈한테 단단하게 일러놓으마. 대체 그 녀석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한 거야? 시모가 급히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상해버린 감정은 다시 봉합되지 않았어요. 결국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고 남편놈은 제가 일하는 네일샵까지 찾아와 제게 소송을 취하하고 돌아오라며 당당하게 굴더군요. 소송 취하하고 빨리 원래대로 다 돌려놔. 너처럼 무식한 여자 누가 데려가? 나 말고는 너 받아줄 사람 없다니까. 그리고 내가 100번 양보해서 이번 환갑 때 50만 원 정도 지원해 줄게. 솔직히 그거면 떡을 치고도 남잖아. 정말 말은 잘하죠. 1,000만 원과 50만 원이 비교가 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인심 써서 그 정도 해준다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지금 나하고 개그하는 거야? 2,000만 원을 가져다가 홀라당 해먹고는 고작 50만 원을 준다고? 너한테는 그게 상식이야? 어떻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런 미친 소리가 나와? 그리고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한 건 맞지만 네가 인간이 덜 된 놈이라는 건 잘 알겠어. 넌 뭘 그렇게 많이 배웠길래 남이 모은 돈까지 말도 없이 쓰는 미친 짓거리까지 배운 거야? 미친 짓거리? 이게 사람이 봐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나 오늘 여기서 계속 죽치고 있을 거니까 알아서 해. 네가 소송 취하해줄 때까지 나 안 나가. 남편놈은 대기석 의자에 널브러지듯이 앉아서는 눈까지 감고 팔짱까지 끼고는 모로새로 운운하며 앉아있더라고요. 웃기지도 않네. 그렇게 대단한 님께서 왜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여자랑 이혼을 못해서 그렇게 난리야? 혹시 집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또 돈 모아두면 다 가져가려고 그런 거야? 짐작하는 곳이 너무 많은데 다 나쁜 이유들 뿐이라서 나는 이혼 소송 취할 이유가 없는데. 저는 남편놈을 향해 쏘아붙였어요. 정신나간 헛소리를 실실 하는 거 보니
진짜 실성이라도 했나 싶었거든요. 제 말을 듣고도 들은 척도 안 하는 남편놈을 보고 제가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길로 친오빠들에게 전화해서 저의 네일샵으로 불렀어요. 남편놈이 남의 영업장에서 일을 방해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오빠들의 모습에 그나마 정상적인 모습을 취하더군요. 이 양반이 또 여기서 이러고 있네. 당장 여기서 나와. 남의 가게 영업 방해하지 말고. 오빠 셋이 그놈 앞에서 으름장을 놓는데도 철면피를 쓴 이 남자는 더욱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아니 형님, 저희는 아직 결혼한 사이예요. 와이프 옆에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남의 부부 일에 참견하지 마시죠. 잘못이지. 동생이 싫다는데 계속 이러는 거 스토킹인 거 몰라?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널 우리 가족으로 생각한 적 없어. 동생이 너무 원해서 결혼을 시켜준 것뿐이고 다행스럽게도 이제라도 헤어진다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러니 더 이상 동생 괴롭히지 말고 썩 꺼져. 괴롭히기는 누가 괴롭혔다고 그럽니까? 그냥 오해가 좀 쌓인 것뿐이라고요. 이야기하다 보면 다시 돌아올 일이고 다시 얼굴 맞대고 살다 보면 좋아질 일이고 마치 자신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는 듯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니 제 뱃속이 다 꼬이더라고요. 좋아지기는 혼자 김칫국 마시지 말고 나가라니까. 한 번만 더 우리 동생 괴롭히면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결국 3명의 오빠들에게 한 소리 거하게 들은 남편놈은 투덜대며 돌아갔어요. 저는 오빠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빠들은 역시 제 편이더라고요. 저 자식 또 오면 우리한테 전화해. 어차피 우리 다 근처에 있잖아. 우리 없으면 아버지 불러도 되고. 아빠는 너무 미안해서 못 불러.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했었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죄송스럽고. 걱정하지 말래도 아빠가 너한테 쏟는 애정이 보통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아버지 불러. 알았지? 저는 오빠의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놈이 사업장 근처에 얼씬거리기만 해도 오빠들을 소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놈은 체념한 건지 더 이상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판결이 났어요. 어차피 결혼 생활도 길지 않았고 재산 분할은 예상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 집은 제 품에 돌아왔지만 사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 집이 제가 원했던 집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전 남편 사정에 맞춰 찾은 집이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소송 끝나고 법률관계 정리 끝나고 나서는 후다닥 집부터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 깨끗하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전 남편이 제 가게로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구질구질하게 구는 남편놈 때문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었지만 가게에서 난동을 피우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네가 집을 가져가? 그 집 살 때 나도 돈 1,000만 원 낸 거 알잖아. 그러면 나한테도 뭐 좀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한참 잘못됐어. 소송이 잘못된 거라고. 게다가 애초부터 잘못은 네가 했는데 피해는 내가 봐야 하는데 둘이 같이 모은 돈이니 내가 어떻게 쓰던 네가 따라와주면 될 일이잖아. 네가 이해심이 모자라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 피해는 왜 내가 받아야 하냐고. 구구절절 하는 말마다 내게 잘못을 떠넘기는 걸 보니 여전히 반성이라고는 하나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가 열받아서 한 소리 하려는데 네일샵 안쪽으로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이혼한 걸 최근에 알게 되신 아버지는 남편놈이 저번에 가게에서 난동 피운 걸 오빠들에게 듣고서는 이렇게 제 작업장 근처에 항상 계셨거든요. 남편놈 오면 꼭 한마디 해줄 거라고 말이죠. 전 남편은 이제는 눈에 뵈는 것도 없는지 제 아버지를 보고도 남편놈은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그래도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아니 이게 누군가? 내 딸하고 이혼한 사람 아닌가? 그런데 왜 여기 있어? 애저녁에 똑똑하고 마음씨 넓은 여자 찾아 떠난 줄 알았더니. 아니 장인어른, 어르신도 생각해보세요. 이 상황이 제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냐고요. 저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 한번 한 것뿐이고, 솔직히 결혼했으면 시댁 부모 챙기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혼을 당하고 집까지 뺏겨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그래, 각자 부모 챙기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그럴 거였으면 자네 돈으로 효도하지 그랬어. 마누라 돈으로 생색냈으면서 사과는커녕 뻣뻣하게 굴지 않나. 그리고 무식하다고 욕할 때는 언제고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앉아있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지. 자네가 집 가진 우리 딸이 싫으면 자네가 떠나는 게 맞지 않나. 설마 이제 와서 사랑 같은 정신 나간 소리 하려는 건 아닐 거고. 그럼 그 집이 그렇게 아깝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소송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라고요. 저는 하늘에 맹세코 잘못한 게 없고 왜 피해는 제가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이프가 시댁을 모시지 않은 게 더 큰 잘못이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살던 집의 절반은 제 것이나 다름없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잠깐 기다려봐라. 그래, 자네가 그 집 마련할 때 얼마 냈지? 딱 1,0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네. 그렇다면 자네가 쓴 2,000만 원에 대해 아무 책임을 물지 않을 테니 자네도 그 집에 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묻지 말게. 계산은 그거로 끝이야. 그렇지만 저도 재산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요.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돈을 벌어서 엄한데 썼겠습니까? 다 가족을 위해서 쓴 거지. 그러니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된 거잖아요. 야, 네 그 쓰레기 같은 친구들한테 한 달에 100만 원을 뜯기는 호구가 너야. 그 친구들이 너 좋아서 네 옆에 있는 줄 알지? 다 네가 돈을 그만큼 쓰니까 옆에 붙어서 알랑거리는 거지. 돈 없어 봐. 네 옆에 있겠어? 그래놓고 뭐? 가족을 위해서 썼다고? 결혼하고 기념일마다 날 챙겨주기를 했어? 선물을 사주기를 했어?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 주제에 뚫린 입이라고 막말한다 이거지? 재산 형성에 도움이 돼? 지랄하네. 돈 한 번 갖다 주지도 않고 쓰기만 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냐? 야, 네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데 나도 충분히 남편으로서 부부의 일원으로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됐다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돈 쓰는 건 유흥비라고. 너랑 외식할 때도 돈 냈잖아. 어디서 못 배운 티를 내? 네가 뭐 법률적으로 아는 게 있긴 해? 어디서 주워들어가지고 어림짐작하는 것 같은데 제발 좀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해. 결국은 아버지 앞에서도 못 배웠네 어쩌네 입을 놀린 남편놈을 보며 저는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가 한 소리 하더군요. 그래, 자네 말대로 우리 딸이 배움이 부족하기는 하지.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우리 딸에게 많은 게 하나 있어. 이제 와서 자네한테 이런 말 하는 게 미안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지. 우리 딸은 돈복이 많지. 자네가 있는 이 건물이 누구 것인지 모르지? 바로 내 것이라네. 그리고 딸은 조만간 이 건물을 물려받을 거야. 딸이 나한테 아주 좋은 환갑 선물을 줬거든. 자네하고 이혼을 해줘서 내 기분이 무척 좋아졌어. 그래서 건물을 주기로 한 거야. 자, 어때? 이래도 우리 딸이 많이 모자란가?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완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것마저도 정말 가증스럽게 보이더라고요. 남편에게 처음부터 돈이 많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건 아버지였어요. 남편의 허세가 보이니 혹시라도 집에 돈이 있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최소 5년 동안 사람 됨됨이를 봐가며 이야기하자고 하셨는데 결국은 5년도 되기 전에 이혼을 해버리게 됐으니 새삼스레 아버지한테 죄송하고 남편놈의 저런 성향을 못 알아본 제가 밉더라고요. 왜 그 말을 먼저 안 했어? 그랬으면 이렇게 화내고 난리칠 일 없었잖아. 그리고 솔직하게 그만큼 돈 있으면 2,000만 원 그깟 돈 내가 알아서 쓴 것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잖아. 아, 다 됐고 이건 진짜 내가 용서해 줄게. 그냥 다시 돌아와서 잘 살아보자. 응? 너 나 엄청 좋아해서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결혼하자고 한 거 아니었어? 그때 감정 그대로일 거라고 믿고 있어.
그때의 감정, 이미 너한테 가지고 있던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지고 없어. 왜? 아버지가 건물 주고 내가 그 건물 물려받을 사람이니까 아깝니?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네가 쓴 그 돈에 우리 아버지 환갑 여행 비용도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네가 뻔뻔하게 우리 아버지 건물을 욕심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너랑 재결합할 일은 없어.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데 너랑 무슨 재결합이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 안 하는 것만으로도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할 상황이라고. 제가 하는 말에 뻔뻔했던 남편놈의 낯짝이 결국에는 무너지더라고요. 울며 불며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 와중에도 저희 아버지 눈치를 보더라고요. 장인이 가진 돈이 그리도 탐이 났는지 그걸 보니 새삼 저런 놈을 선택한 제 두 눈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눈에 담긴 욕심을 읽었는지 아버지가 전 남편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도 자네에게 무척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네. 이번 환갑 때 내게 쓸 돈을 자네가 다 쓰는 바람에 딸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는가. 그러니 고맙지. 그 말에 결국 남편놈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고 느꼈는지 제 발로 제 가게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나 그 뒤로도 미련이 남았는지 몇 번을 술을 먹고 전화하길래 전화번호 싹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제 가게도 내놓고 다른 데 가게 얻었어요. 나중에 우연히 소식을 접했는데 시댁 크루즈 비용은 우리가 모은 돈으로 다 써버리고 시부모 옷값과 쇼핑에 든 카드값들은 결국 못 갚아서 빚이 터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우리가 모으던 돈들이 몇 달 다시 모이면 그 돈에서 해결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혼하게 돼버리니 결국은 그게 다 빚으로 돌아와서 허덕거리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걸 알고 나니 더 정 떨어지는 거 있죠? 어디까지 빌부터 먹을 생각이었는지. 게다가 어디까지 말 안 하고 또 돈을 홀라당 써버리려고 했는지. 제게 빨대꽂으라 했다는 걸 알고 나니 참으로 이혼한 게 다행으로 느껴졌어요. 이혼 후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저도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중이에요. 이혼 직후에는 제 눈을 못 믿어서 남자를 못 만날 정도였는데 최근에 아버지가 소개시켜준 사람은 첫인상은 별로였지만 계속 두고 지내니 사람됨이 괜찮아서 잘 만나고 있어요. 제게 남자 보는 눈이 없다는 걸 알고 나니 아버지의 안목을 믿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라 미래를 생각하고 있을 정도고요. 이혼을 한번 하니 결혼에 관한 말들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좀 더 산 사람들 눈에는 제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도 물어보니 처음부터 말투나 대화 내용에서 욕심과 허영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터져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였고요. 솔직히 부모의 반대에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글로 쓰니 참으로 제가 못났던 것 같아요. 물론 거지 같은 남편 만난 게 온전히 제 잘못만은 아니죠. 결혼 전에는 정상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해서인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정말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것보다도 상대방을 속이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됐어요. 쓰고 나니 후련하기도 하고 자아성찰이 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들과 함께 지방에서 홀로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40대 초반의 돌싱녀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남편과 시댁의 횡포에 가까운 괴롭힘으로 이혼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사실 저에게 결혼은 환상이 아닌 현실이었어요. 다들 젊을 때는 결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저에게는 결혼이 놀랄 만큼 현실적인 거였어요. 생활력 없는 아버지와 매번 돈을 벌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엄마를 보고 자란 제가 환상을 갖는 게 더 웃긴 일이긴 했죠.
엄마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더 윤택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일찌감치 아버지와 이혼한 엄마는 일을 하며 돈을 모았고 저를 번듯한 회사에 취직시켜줄 만큼 저에게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돈 쓰는 게 어려웠어요. 돈 관리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저 같은 사람은 모을 줄만 알지 쓰는 건 관리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예 안 쓰는 방법을 선택하죠. 아니면 무조건 싼 걸 선택하거나.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그 선이 조금씩 무너지더라고요. 살 때는 사야 했고 또 사랑하는 만큼 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던 차에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는 도중에 남편의 생활력 있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솔직한 말로 그것만으로도 저는 친정아버지가 보여준 지옥 같은 가난함은 보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집은 둘이서 집값의 반을 나눠서 내서 샀고 남편이 공동 명의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 씀씀이에 고마워서 혼수를 다 해갔죠. 남편과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는 맞벌이였는데 저는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 남편에게 그 점을 정확하게 말했고 남편은 그걸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남편과 저는 경제권을 반만 합치기로 했어요. 이것도 남편의 생각이었어요. 남편 통장은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하고 대신에 그 통장의 카드는 제가 가지고 있기로 했어요. 생활비를 쓰는 건 저니까요. 제 통장에는 경조사용 통장으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 용돈이나 명절에 드릴 돈, 친인척들 경조사에 쓸 돈을 모으는 통장이었어요. 이 통장의 카드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보다는 제가 돈을 인출하기 편한 환경이었거든요. 남편의 생활력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저에게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건 첫 아이를 낳고 난 후였어요. 당시 저는 출산 후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며 생활했는데 아무래도 남편의 월급이 그리 좋지 못하다 보니 생활에 한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첫 아이가 6개월일 때 육휴를 중단하고 일을 하러 회사로 돌아갔어요. 처음부터 젖이 잘 나오지 않아 아이는 분유를 먹는 중이었고 당시에는 친정엄마에게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아이를 맡기는 것도 가능했었죠. 그렇게 4개월 정도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이 매번 생활비를 아끼라며 돈이 없다고 저에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각자 70만 원씩 생활비 통장에 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조사용 통장에는 매달 각자 60씩 넣고 있었고요. 생활비 통장에 140이면 그다지 모자랄 일이 없는데 매번 모자라다고 하니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애가 생겨서 돈이 많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겼는데 매달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돈 쓰는 규모에 변함이 없는데 돈이 모자라니 말이죠. 저는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하거나 확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최소한 쓸 만큼만 통장에 넣어놓고 쓰는 타입이고 카드는 잔액 확인이 편하니 월말에만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저에게 매번 돈이 없다는 남편에게 이상하다는 마음이 들어 가계부를 작성하게 됐어요. 없는 시간 쪼개서 작성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진짜로 매달 4, 50만 원 정도가 비더라고요. 제 계산으로는 한 달에 8, 90밖에 쓰지 않았는데 도대체 남은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대충 집에 던져두었던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갔죠. 그리고는 통장 정리를 했는데 매주 월요일에 10만 원씩 똑같은 계좌로 돈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한 달에 4, 50만 원이 계속 비었던 거예요. 근데 계좌번호가 익숙해서 보니 저희 시모의 계좌더라고요. 그 순간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용돈이라면 매달 경조사용 통장으로 제가 직접 40만 원씩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몰래 남편이 시모에게 돈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완전 배신감이 팍 들더라고요. 생활비 통장으로 용돈을 몰래 드리는 것도 화가 났지만 그것보다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이 예전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친정에 애 맡기고 돈 주는 거 너무 아깝다고요. 친정에는 용돈 40만 원에 애 봐주는 비용에서 30만 원을 더 얹어서 총 70만 원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더 드리고 싶었지만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속상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둘이서 돈을 버는 거고 내가 더 벌어서 드리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애를 봐주는 것도 아닌 시모에게 매달 4, 50이나 되는 큰 돈을 주고 있었다는 걸 알고 나니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뱃속이 다 뒤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매주 금요일에 친정엄마와 함께 마트에 가서 꼬박꼬박 10만 원씩 쓰시도록 해드렸어요. 아우, 이런 거 안 사줘도 돼. 너희 집에서 먹을 거나 사. 아니면 우리 손주 맛있는 거나 사던지. 괜찮아. 어차피 이 통장에 들어가는 생활비 중에 반은 내 건데 뭐. 그리고 엄마 집 냉장고 든든하게 해두면 어차피 손주한테 맛있는 거 해줄 거잖아. 안 그래? 제 말에 친정엄마는 곤란한 듯 웃으면서 손주에게 더 잘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 지났을까요? 하루는 남편이 팔짱을 딱 끼고는 아주 고가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는 저에게 잠깐 부엌으로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엌으로 갔더니 남편이 냉장고 문을 열더니 말하더라고요. 당신 요새 돈 어디다 갔어? 분명히 마트에서 장을 본 건 맞는데 왜 냉장고에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당신 혹시 두 집 살림 차렸어? 남편의 물음에 저는 천연덕스럽게 말해줬어요. 아, 그거? 우리 엄마네 장 볼 때 쓴 거야. 어차피 애 봐주는 것도 고맙고 애가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는데 엄마네 집 냉장고 차 있으면 우리 애한테 좋은 일 아니겠어? 네가 왜 친정집 살림을 대신 살아줘? 우리 생활비 카드를 왜 당신이 마음대로 친정에다 갖다 써? 그리고 장모님께는 우리가 매달 용돈에 애 봐주는 돈도 드리잖아. 그거면 됐지. 뭘 그렇게 더 해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건데? 그러다 우리 집 거덜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만 보면 너도 생각이 없는 여자야. 누가 생각이 없는데? 내가 생각이 없는 거면 너도 생각이 없는 거겠지. 네가 시댁 살림 살아주는 것 같길래 나도 친정 살림 살아준 건데 뭐 잘못됐어? 꼬박꼬박 월요일마다 10만 원씩 보내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 몰래 그렇게 시작한 너야말로 생각이 없는 남자겠지. 저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 앞에 남편 통장을 툭 던졌죠. 그걸 보더니 남편이 당황한 듯 그걸 후다닥 가져가더라고요. 아니, 왜 남의 통장을 마음대로 보는 건데? 이거 사생활 침해인 거는 알고나 있어? 그거 내 돈도 들어간 생활비 통장이거든? 아니,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사생활 침해는 무슨 말이야? 여기서는 어머님한테 왜 돈을 보냈는지부터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야 당연히 어머님이 필요한 게 있다고 해서 드린 거지.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가 필요한 걸 사드린 것뿐이라고. 그런데 네가 잘못한 게 뭔지 알아? 생활비 통장에 돈 마음대로 써놓고는 나더러 돈 아끼라고 잔소리했다는 거야. 그리고 너 우리 엄마한테 주는 돈도 아깝다고 했었지? 애도 안 봐주는 어머님께 뭐가 필요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준 건 상관없어. 이미 줬으니까. 근데 너는 네 엄마한테 주는 건 괜찮고 나는 우리 엄마한테 주면 안 된다는 고약한 심보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야?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당신 친정에 이미 돈을 70만 원이나 드리고 있잖아. 그 돈이면 충분하지. 그 이상으로 또 뭘 사드릴 게 있다는 거냐고. 그래? 그럼 자, 네가 한번 봐. 우리 엄마가 마트에서 뭘 샀나.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마트에 가서 산 영수증 내역을 보여줬어요. 각종 식재료와 영유아를 위한 간식,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잡화들이었어요. 특히 식재료는 다진 육이나 새우살갈이, 이유식을 시작하는 우리 아이를 위한 물건들 뿐이었어요. 뭘 샀는지 이제 눈에 보여? 우리 엄마는 그 돈도 아깝다고 손주한테 해줄 것들만 다 골라서 샀어. 근데 네가 어머니께 드린 돈으로 어머니는 뭘 샀을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 집이나 아이에게 도움되는 건 아니었나 보네. 우리 엄마는 애를 봐주니 돈을 받아가는 건데 당신 엄마는 애도 안 봐주는데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 왜? 애 보는 건 노동이 아닌 것 같아? 처갓집에 돈 주는 건 뭐든 다 아까워? 아니, 엄마가 요새 힘들어서 돈 좀 붙여달라고 해서 드린 거야. 그거 하나가 이렇게 너한테 잔소리 들을 일이야? 아니, 그리고 시댁에 좀 더 드릴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람이 못해 처먹었어? 너야말로 심보 고약한 거 알아? 그래, 네 엄마한테 네가 돈 주는 거 상관없어. 근데 그런 건 생활비 통장이 아니라 네 개인 돈으로 줬어야지. 최소한 네가 나한테 말을 한마디라도 했거나 네가 펑크낸 통장을 나한테 책임지라며 잔소리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고약해지지는 않았겠지. 그리고 내가 고약한 거면 너는 적반하장인 거지. 화는 내가 내야 하는데 네가 왜 화를 내? 어이가 없어서 진짜. 결국 소리 한 번 지르지 않던 제가 소리를 꽥 지르고 나서야 남편의 변명과도 같은 자기 합리화는 사그라들었습니다. 지가 당할 재간이 없겠죠. 계속 논점을 흐리려고 했지만 결국 저를 속이고 시모에게 돈을 계속 준 건 사실이잖아요. 결국 그 뒤로 생활비 통장에서는 돈이 따로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시모에게 돈을 좀 더 드리고 있나 보다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었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한테 시모가 전화가 왔거든요. 예, 너 용돈을 이렇게 갑자기 줄이면 어떡하니? 네? 제가요? 저는 매달 꼬박꼬박 4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매주 10만 원씩 주던 거 그거 왜 안 주는 거야? 네가 아들한테 뭐라고 한 거 맞지? 어머님, 그건 줄인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뭘 원래대로 돌아간 거야? 아니, 너 친정에는 70만 원씩 준다더니 왜 나한테는 그것만 줘? 너 나 차별하니? 시자 달린 건 다 꼴도 보기 싫고 그래? 어머님, 친정어머니는 애를 봐주고 계셔서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만약 어머님이 애 봐주실 마음이 있으시면 그 돈 더 드릴게요. 야, 이 막대 먹은 년아. 어디서 사람을 엿먹이려고. 애를 보는 건 너희 엄마가 한가하니까 보는 게 당연한 거지. 나처럼 바쁜 사람이 애를 어떻게 봐? 그리고 늙은 시모한테 맡겨서 너는 마음이 좋냐? 잠시만요. 남편 바꿔드릴 테니 남편하고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셔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저는 험해지는 시모 말에 질려서 남편에게 전화기를 넘겼어요. 그래, 아들아. 아니, 매주 주던 돈을 끊으면 나는 생활을 어떻게 하니, 응? 여기저기 쓸 때도 많고 갈 때도 많은데 이렇게 갑자기 끊는 법이 어딨어?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많이 쪼들려서 드릴 돈이 많이 없어요. 이해하시고. 야, 너까지 이럴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 내가 분명히 너희 처갓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달라고 말했잖아. 욕심 좀 그만 부리세요, 어머니. 돈이 없는데 그럼 빚내서라도 드려요? 아들 빚쟁이 만들고 싶으신 거냐고요. 사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머니가 이해하고 좀 넘어가시라고요. 결국 남편의 큰 소리에 시모가 깜짝 놀랐는지 더 이상 돈을 내달라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생활비 통장은 매달 영수증으로 지출을 확인하게 됐죠. 이때의 일로 모든 게 다 잘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모와 남편의 대환장 파티는 이때가 시작이었더라고요. 그 후로 거의 1년이 다 지났을 무렵인데 친정엄마가 손가락 골절로 입원하게 됐었죠. 입원은 최소 기간만 가능했고 집에는 봐줄 사람이 없어서 엄마가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예, 퇴원하라는데 팔이 아직 마음대로 되지는 않어. 우리 집에 잠깐만이라도 와서 도와주면 안 될까? 재활 시작하면 서서히 돌아온다는데 나이가 있어서 금방 좋아지지는 않는 데서 반찬만 좀 해주면 다른 건 엄마가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엄마의 상황이 딱해서 남편에게 살짝 물어봤죠. 우리 엄마 손가락 골절로 힘든데 우리 집에서 당분간만 보살펴드려도 될까? 집에는 아무도 없고 오래된 집이라 이것저것 집안일도 힘들고 길어봐야 3, 4개월인데
그 전에 좋아지면 금방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 뭐? 왜 우리 집에 장모님을 모셔? 절대 안 돼. 솔직히 나 모르는 사람 집에 와 있는 거 진짜 신경 쓰이거든? 일하는 것도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마음 써야 돼? 정 필요하면 간병인을 구하면 되잖아. 남편의 그 말에 엄청 서운했어요. 게다가 모르는 사람이라니 어떻게 장모가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만 지친 남편의 마음도 이해하기로 하고 간병인을 구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간병인 비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가 실비보험이 없어서 모든 수술비와 입원비를 그대로 내야 해서 돈이 많이 쪼들렸어요. 그 상황에 간병인을 쓰니 생돈이 거저 깨지더라고요. 그때는 집 안팎으로 일이 많아 돈이 많이 깨졌던 시기라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놓은 목돈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했거든요. 미안한데 우리 엄마 병원비랑 간병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나도 돈 없는데. 그리고 그걸 왜 내가 내야 해? 당신 엄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어디 우리 엄마 아프다고 내가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아니, 빌려달라는 거고 곧 갚을 거라는데 왜 이렇게 정색이야? 싫으면 됐어. 진짜 뭐 이런 놈하고 결혼을 했는지. 생활력 있는 남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 실속만 차리는 놈이었네. 내가 바보 멍청이지. 아휴. 제 말에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이때 이미 남편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도 뱃속에 있는 둘째 생각하며 버티자 싶었거든요. 아빠 없는 애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이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생각하고 있긴 했어요. 볼 때마다 짜증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이 와중에 추석 때가 다 돼서 시부가 돌아가셨어요. 상을 치르고 뭐 다 좋았는데 갑자기 그 이후로 시모가 계속 합가를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은근한 말투였어요. 여기 경치가 참 좋다. 이런 데서 살면 얼마나 좋겠냐. 뭐 이런 말들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죽을 때는 아들 곁에서 죽고 싶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남편이 설마 합가에 찬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에 추석이 다가올 때쯤 시모가 저희 집에서 차례와 제사를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시모의 집은 도심이었고 저희 집은 약간 외곽에 있는 주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모를 모셔와서 차례와 제사를 지내기로 했죠. 그렇게 5박 6일을 저희 집에서 머무셨는데 저는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거든요. 당시에는 둘째가 태어나 1살 정도밖에 안 된 상태였고 손이 많이 가는 나이였는데 시모까지 와 있으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사흘째가 되니 반이 넘어갔으니 좀만 더 참으면 편하게 쉬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말하더라고요.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란다. 그 말에 말을 잊지 못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보니 남편도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어머님, 합가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어머님을 모시고 살 만큼의 여건이 안 돼요. 애도 돌쟁이에 저희 맞벌이라 어머님도 그만큼 신경 못 쓸 거예요. 게다가 지병도 있으신데 도시에 있는 게 약 타기도 편하고 병원 다니기도 좋잖아요. 너한테 물은 거 아니야. 우리 아들한테 물었지. 아들아,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게 해줘라. 나 죽더라도 네 옆에서 죽고 싶어. 우리 아들 집에서 죽고 싶어. 응?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도 상의를 해봐야 하고 그만큼 여건도 안 되고. 남편은 시원히 말 못하고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통장과 도장을 떡 내놓더라고요. 예, 이 안에 내 전 재산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거 너 가지고 가고 대신에 여기서 나 모시면 되지 않겠냐? 나 크게 바라는 거 없어. 진짜로 여기 이 공기 좋은 데서 마지막 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야. 어머님, 그걸 왜 저희를 주세요? 그냥 가지고 있으시면서 쓰시면 되죠. 여보, 받지 마. 제가 말하기가 무섭게 남편이 통장을 덥석 쥐더라고요.
그 모습에 보는 제 뱃속에서는 불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것처럼 확 열이 나더라고요. 당신 진짜로 어머니 모실 거야? 그럼 어떡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받으려야지. 그래? 그럼 그 돈 받았으니 당신이 잘 받으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 거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년이 다 있나? 네가 이 집에 시집와서 얼마나 편하게 잘 살았는데. 그게 다 우리 아들 덕분인데 이제 와서 뭐? 손가락을 까딱 안 해? 우리 아들한테 왜 그런 험한 일 시켜? 결혼시켜줬더니 남편을 아주 지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들어? 남편은 시모를 진정시켜놓고 저를 끌고 안방으로 데려오더니 달래듯 말하더라고요. 여보,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전 재산이 얼만 줄이나 알아? 거의 5천만 원이야. 어머니가 준 돈 나눠줄게. 솔직히 당신이 어머니 케어할 부분이 더 많으니까 내가 그거 감안해서 당신한테 반은 나눠줄 테니까. 마치 그게 공평하다고 말하는 남편의 입을 쪽 잡아 찢고 싶더라고요. 아니, 내가 케어를 하면 나한테 돈을 다 줘야 당연한 거지. 어딜 반값에 후려치려고 하는 건지. 뭐 그 돈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합가는 반대였지만 말이죠. 그럼 그 돈 반을 가져가는 당신이 어머님도 반은 봐줄 거야?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이 승진의 중요한 때고 이럴 때 집에 몸 붙들려 있으면 손해보는 거 잘 알잖아. 못하겠다는 말을 이리도 요란스럽게 둘러서 말하다니 저는 남편을 쏘아봤죠. 못한다는 말을 정성스럽게도 하네. 아니, 당신 말고 내 생각도 좀 해봐. 나 일 안 하면 생활비 빠듯한 거 한눈에 봐도 훤하고. 애를 둘이나, 그것도 둘째는 돌 막 지난 상태잖아.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시어머니 시집살이까지 해야겠어?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신 것도 아니고 사지 멀쩡하고 정신도 영롱하신데 왜 우리가 어머니를 돌봐야 하냐고. 여유가 있어도 합가를 할까 말까 하는구만. 이렇게까지 사람을 한계 끝까지 몰아넣고 시키고 싶어? 당신 힘든 건 잘 알지. 그치만 어머니도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 꺼내신 걸 거고. 남편이 머리를 벅벅 긁더니 한 가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명절 동안은 괜찮은 거지? 명절 동안만은 봐드릴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상 원하면 난 못해. 이번 명절 끝나면 당신이 어머니 집에 데려다 주던지 아님 당신이 어머님 댁 가서 모시며 살던지 그건 당신한테 맡길게. 결국 시모의 그 말 때문에 남은 명절 연휴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어요. 시모는 시모대로 빈정이 상했는지 밥을 차려도 네가 해준 밥은 안 먹겠다며 생떼 부리고 작은 방에 주무시라고 이불 펴고 불 넣어드렸더니 다 필요 없고 아들이랑 같이 자겠다며 저를 아예 안방에서 내치시고는 안방에 자리하고 누우시더라고요. 참자 그렇게 저에게 되뇌이며 조금만 참으면 끝이라는 생각하니 곧 마지막 날이 됐죠. 그런데 말이죠. 그 명절 마지막 날 갑자기 시모가 중내사내하며 온몸이 아프다고 난리를 치며 119를 부르시더라고요. 남편이 본인이 차로 데리고 가겠다며 시모의 폰을 빼앗았는데 시모는 그걸 도로 빼앗아서는 기어이 119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아니, 데려다 주겠다는데 왜 저렇게 구급차를 요구했나 싶었는데 나중에 다 속셈이 있더라고요. 애가 있어서 남편만 보호자로 보내려고 했는데 구급차에 보호자가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까지 가는 건 상관없는데 올 때는 차도 없이 어떻게 오냐고 묻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애들 둘 태워 차를 몰고 제가 시모와 함께 구급차를 탔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총극이 벌어졌죠. 어머님, 현재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아유, 선생님, 온몸이 다 아프고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래요. 제가 다니는 대학병원이 있는데 꼭 그쪽으로 가주세요. 구급차에서 지정해서 병원으로 가시는 건 좀 힘듭니다. 아픈 곳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는 병원으로 이송해 드릴 테니. 아유, 그러지 말고 제가 가는 병원으로 좀 가주세요. 거기가 어디냐면. 어머님, 바쁘신 분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아픈 곳이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넌 가만히 있어, 이 못된 년아.
네가 하는 말 나는 절대로 안 들을 거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집에 못 있게 해? 나는 절대로 너 못 믿어. 네가 하는 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들어.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으니 당장 이혼해. 결국 시모는 가는 내내 저를 욕할 뿐 끝까지 아픈 곳이 어딘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귀한 구급차는 어머님이 다니던 병원에 어머님과 저를 내려다 주었죠. 뒤이어 온 남편은 뒷좌석에 잠자는 아이들과 함께 있었고 저는 보호자로 시모의 검사에 동행했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모든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연세에 이 정도면 굉장히 정정하신 겁니다. 천식 때문에 배가 안 좋긴 하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도 아니고요. 검사상으로는 나쁜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요. 아이고 선생님, 제가 한두 군데만 아픈 게 아니에요. 숨을 못 쉰다니까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쌕쌕거리고 이 정도면 요양을 해야 할 정도 아닌가요? 아니면 입원이라도. 아니요, 지금 너무 정정하세요. 요양원도 등급이 안 돼서 못 들어가실 것 같은데 천식 말고는 다른 지병도 크게 없으시고 일단 통증약은 처방해 드릴 테니 집에 돌아가세요. 입원하실 필요 없어요. 결국 나가지 않고 입원과 요양을 요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시모는 뒤에서 기다리는 환자들 때문에 간호사와 저에게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죠. 정말 어찌나 부끄럽던지 결국은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진 저는 수납을 위해 시모를 대기석에 앉혀두고 남편에게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어? 어머니 어디가 많이 안 좋아? 의사 선생님 말로는 너무 건강하시다는데? 당신이 봐야 했어. 의사 선생님이 나가라는데도 붙들고는 자기 아프니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하다며 자기 입으로 막 말하시는데 진짜 어머님 쇼하는 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프지도 않으면서 병원까지 와서 이러실 수가 있어. 구급차 안에서도 나한테 막말을 하시는데 아 진짜 너무 힘들다 힘들어. 야, 너는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솔직한 말로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남들은 다들 나서서 잘만 한다는데 너만 왜 유별나게 굴어? 너 정말 모질다. 엄마가 너더러 못됐다고 한 말 틀린 거 하나 없네. 그래, 나 못됐어. 근데 그렇게 치면 너도 똑같지 않아? 우리 엄마 아파서 집에 모시자고 할 때 너 얼굴에 완전 정색하면서 거절했던 거 기억 안 나? 게다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엄마 간병비로 돈 좀 빌려달랬더니 그것도 칼같이 거절하고. 너는 내가 천치 바보인 줄 알지? 그런 거는 애저녁에 까먹고 아무 생각 없이 해실거리는 년처럼 보이지? 그런 거는 절대 안 잊어버리거든? 그때 네가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줄게. 모시기 싫으니까 간병인 써. 얼마 안 하잖아.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나는 간병인 쓰는데 드는 돈 절대로 줄 생각 없으니까 그쪽도 알아서 하고. 야, 그건 이거랑은 다르지. 그때는 단순히 손가락만 못 쓰시는 거였고 솔직히 장모랑 엄마랑 똑같을 수는 없잖아. 엄마는 내 엄마인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 네 엄마 네가 알아서 모시라고. 남의 손을 왜 빌려? 나도 내 엄마랑 시무랑 똑같을 수는 없거든. 게다가 구급차 안에서 막말을 그렇게 하는데 구급대원이 참으로 불쌍하게 나를 보더라. 네가 말했듯이 시모도 나한테는 가족 아니야. 그러잖아도 마음이 한껏 상해했었는데 남편의 말들을 들으니 딱 한 대 패주고 싶더라고요. 합가하고 싶으면 해. 대신 이혼 서류 작성하면 돼. 쉽지? 막 나가는 거냐? 좋아, 이혼해. 누가 무서워? 솔직히 네가 어딜 가서 나 같은 남자를 만나? 나니까 네가 하는 말 다 들어줬던 거지. 나가서 고생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그래 알았어. 근데 너 내가 하는 말 들어줬던 적 없거든? 내 뒤통수 친 적은 한 번 있네. 솔직히 소송하면 나한테 더 유리할 거 알지? 나야말로 볼 꼴 못 볼 꼴 다 봤거든. 고맙다 이 새끼야. 이혼해줘서. 저는 그날부터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막상 이혼을 하면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울 줄 알았는데 웬걸요?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앞으로 저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될 생각을 하니
10년 묵었던 채증이 다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건 최대한 끌어오자는 느낌으로 소송에 임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애를 키우고 돈을 벌 계획까지 모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집은 어차피 공동명의라서 살고 있지 않아도 한 사람의 임의대로 팔 수 없기에 그냥 놔두고 나왔어요. 친정에서 아이와 머물고 있었죠.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이혼 확정 판결이 떨어졌어요. 재산 분할도 변호사님이 예상한 대로였고 양육권과 친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게 됐어요. 또 이혼 위자료도 조금이지만 받게 됐죠. 이제 절차상의 서류 정리만 마무리하면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 주소를 보내더니 당장 이곳으로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만 하고 또 끊길래 다시 전화했는데 전 남편이 전화를 계속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그 주소로 향했어요. 그곳에 갔더니 전 남편이 무척이나 초조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왜 부른 건데? 나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줘. 갑자기 불러낸 건 미안해. 우리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입원해 계시거든. 아직 우리 이혼 서류 마무리 안 됐는데 당신이 아직까지는 며느리잖아. 그래서 당신이 당분간 간병을 좀 해줬으면 싶은데. 어머님처럼 지병이 있는 사람은 도시에 있는 게 낫다고 내가 말했잖아. 내 말 허투루 듣고 어머니 돈에 눈이 멀어서 모시겠다고 집에 데려온 당신 잘못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어머님 간병해. 왜 엄한 사람한테 간병하라 마라 하는 건데?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혼 소송이라 판결 확정되면 이혼 효력 발생하는 거거든? 우리 완전 남남이니 나한테 이런 짓 시키지 마. 아주 쓸데없는 잔머리만 돌아가가지고는 사람을 요리조리 써먹으려고 환장을 했네. 그럼 어머니가 준 돈 당신한테 다 줄 테니까 어떻게 간병만이라도 좀 해줘. 나도 일하러 가야 하는데 봐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간병에 쓰려니 너무 비싸고. 결국 또 자기 실속만 차리려고 간병인도 쓰지 않겠다는 남편을 보며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 억만금을 줘도 모시기 싫거든? 뭐 정이라는 게 눈꽃만큼이라도 남아있어야 간병을 하지. 당신은 내가 저번에 구급차 안에서 어머님한테 어떤 말 들었는지 모르지? 나 못 믿으니 나더러 당신이랑 헤어지라고 하더라. 아주 악에 받쳐가지고는. 너를 며느리로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다는데 며느리로 생각하지도 않는 내가 간병해주길 바라시지는 않을 거 아냐? 그러니 당신이 알아서 하는 게 맞지. 제발, 그러면 예정을 봐서라도 애들 아빠인 나를 봐서라도 좀 모셔줘, 응? 돈 아끼지 말고 어머님 돈 팍팍 써. 이러라고 물려주신 돈일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재산 분할해서 집도 나눠야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생각해서 알려줘. 집을 팔고 반으로 나눌 건지 집 가격의 절반을 나한테 주고 그 집을 가지고 갈 건지. 아, 그리고 양육비는 제대로 보내줘. 안 보내주면 또 소송할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을 놔두고 떠났죠. 이미 남남인데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지 원하는 것만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다시금 이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시모가 뇌출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외곽에서 병원까지 시간이 걸렸던 바람에 편마비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남편이 시모와 함께 시모 집에 있었다면 더 빨리 도착해서 예후가 좋았을 텐데 말이죠. 아들 집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굳이 거기 있겠다고 고집을 부려선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원. 전 남편의 연락은 그때 이후로 없었어요. 그런데 2년 정도 지났을까? 전 남편이 양육비를 안 보냈더라고요. 일단 연락을 남겼는데 도통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물었더니 저녁에 다른 일 하나 더 뛴다고 바쁘다고 했다는 모양이에요. 알고 보니 투잡을 뛰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갔죠. 아니, 시모가 통장에 넣어둔 그 돈들로 병원비는 충당이 됐을 텐데 말이에요. 의아하게 생각하던 그때 전 남편이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소리가 완전 힘없이 기어가는 모양새라 거절하려다 나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만난 남편의 얼굴은
아주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푹 상해 있었습니다. 뭘 하면 이 단시간에 이렇게 늙을 수 있는지 모를 정도로요. 회사 전화했다면서? 응. 근데 도대체 투잡을 왜 하는 거야? 그만큼 돈이 없어? 연차 어느 정도 돼서 월급 늘었을 텐데? 혹시 어머님이 주신 통장에 비밀번호 몰라서 못 쓰는 거야? 아, 그 통장 진짜 말도 마. 내가 완전 어머니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5천만 원 있었다며. 통장에 찍혀있던 돈이 가짜였어. 나는 틀림없이 5천만 원을 받거든? 그런데 어머니 입원하고 병원비 내려고 통장에 돈 뽑으러 왔는데 500만 원을 뽑으려는데 인출이 안 되더라고. 잔액이 모자라다고. 그걸 보고 놀라서 통장 정리했더니 안에 꼴랑 200만 원 좀 넘게 들어있더라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지고 있던 돈 다 쓰셨어. 그 5천만 원은 일부러 그 이후로 통장 정리를 안 한 거였고. 전 남편의 말에 저는 입을 떡하니 벌리고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시모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더라고요. 합가를 하고 싶었는데 며느리는 합가에 결사반대고 아들놈도 지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얄짤없을 거라는 걸 알고는 일부러 5천만 원의 통장 정리하고 그 뒤로 정리를 하지 않은 거였더라고요. 돈 없으면 자기 아들이 안 받아줄 걸 예상을 한 거죠. 어머님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신 거래? 아니, 막말로 어머님이 아프면 당신이 모시지 못할 것도 아닌데. 합가하고 나면 어차피 자기를 버리지도 못할 거니 그냥 그대로 놀러 살 작정이었다고 하더라고. 머리털 나고 이렇게 사기당해본 게 처음이라. 아들 성격 잘 알고 있으셨네? 어차피 당신 그 돈 없으면 합가 안 할 생각이었잖아. 안 그래? 그 돈에 눈이 멀어서 합가했으면 진짜 당신 나한테 욕 오지게 얻어먹고 탈탈 털렸을 텐데. 그 꼴 안 봐서 다행이긴 하다, 내 입장에서는. 그랬겠지. 아, 그때 당신이 하는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 5천만 원이 그때는 왜 그렇게 아까웠는지 몰라. 결국은 봐. 늘어나는 병원비에 양육비가 감당이 안 돼서 저녁에 대리나 뛰고 있고 편안한 집도 사라지고 따뜻한 밥도 이제는 없어. 저기, 나 정말로 반성 많이 했거든. 이런 이야기 꺼내는 것도 미안하긴 한데 나랑 재결합할 생각은 없어? 나는 당신한테 정말로 미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 우리 애들도 보고 싶고. 전 남편은 아주 애처로운 표정으로 제 손을 붙잡고는 아주 슬픈 얼굴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 손을 잡은 전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옛말 하나 틀린 거 없네. 나는 당신이 변했다고 다시 믿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야. 당신이 지금 나한테 미안해서 재결합하자는 거 아니잖아. 딱 봐도 당신 상황이 힘드니 재결합하자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거든. 내가 시어머니 간병해주고 재정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 맞지? 내가 친절하게 말해줄게. 헛된 기대 그만하고 양육비나 제대로 보내. 그 말 하려고 당신 부름에 응한 거거든? 양육비 꼬박꼬박 보냈으면 당신한테 연락도 안 했을 거야. 저의 확고한 말에 전 남편의 얼굴에 가득하던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완전 짜증나는 얼굴만 얼굴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딴 말 할 거면 꺼져. 사람 힘들다는데 뭐? 양육비나 내놓으라고? 내가 너한테 부탁한 것부터가 잘못이지. 사람이 이 정도로 저자세로 나가면 적어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게 왜 번지수를 잘못 짚어서 이런 불편한 상태를 만들어. 그러고 보면 당신은 참 안 변하는 것 같아. 여전히 자기 실속 잘 챙기고 있고 뭐 그것 때문에 피도 많이 받는데 여전히 모르고 있고. 결국 남편은 저를 놔두고 홀라당 가버렸어요. 커피값도 계산 안 하고요. 마지막까지 정말 재수없는 놈이었어요. 제가 어쩌다 저런 남자와 결혼을 했는지. 저 남자가 제 인생에서 도움이 된 거라고는 엄마 생각 지긋한 두 아들뿐이네요. 전 남편과 헤어지기 전 많은 준비를 했지만 역시나 이혼 후에는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점점 담금질 당하고 더 강해졌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아이들은 가끔씩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하긴 했지만 자신들을 만나러 오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 점점 관심을 끊게 되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했던가요? 아이들에게 남편은
그렇게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솔직히 아이들의 그런 모습에 안쓰럽고 슬프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제가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 정도로 당했으면 본인이 실속을 차리느라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소홀해지고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깨달았을 때도 됐을 텐데. 여전한 걸 보면 정말 아직까지 철이 덜 든 건지도 모르죠. 저야 애들 생각하면 좀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남편과 애들이 가까워지지 않는 게 마음은 더 좋아요. 아이들을 전 남편의 그런 행동에 물들이고 싶지는 않거든요. 글을 쓰면서도 그때의 생각이 새록새록 떠올라 조금은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렇게 제 꽁꽁 숨겨두었던 제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나니 마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책처럼 마음 한구석이 무척이나 후련한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이 치우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 같은 사람 피하려다가 도리어 더 이상한 남자를 만나고 말았으니까요. 뭐든 적당한 게 최고라는 말을 요즘에서야 서서히 이해해가고 있어요.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제게도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꽤 잘 살고 있어요. 애들도 학교 들어가니 손 많이 가지도 않고 미안하게도 일찍 철이 들어버렸지만 엄마가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두 아들 덕분에 서로 도와가며 잘 지내고 있거든요. 고부 갈등으로 고생하는 전국의 며느리들 힘내시고 글 읽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